2부 특강 순서를 맡은 그 자유한국교육원 원장 이재영 목사입니다. 저희 자유한국교육에는 15개 위원회가 있는데 정말 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그분들을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주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 너무 여기 귀한 주제를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모든 종교 중에서 아가페 사랑을 가르칠 수 있는 건 우리 기독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가정을 중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게 나타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랑이 무너지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니까 저출산의 형태가 지금 일어납니다. 오늘 여기 그 최원암 여기 대사님께서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외교관을 하시면서 무너지고 있는 유럽에 있는 걸 눈으로 목도를 하고 계셨어요.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이때까지 연구도 하시고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또 오중탁 목사님 성경 외우기 정말 우리한테 도움을 주시는데, 오늘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데 특수 자료, 독립 비유가 9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중요성을 아마 얘기해 주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여기 특강이 몇 분씩 주어진 겁니까? 30분씩이요. 네, 그러면은 첫 여기 그 시간으로 우리 최원암 대사님을 앞에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신 환영합니다. 왜냐, 문영애 목사님 귀한 격려를 해주셨는데 환영사 여기 안에 제가 이 자리에 오신 분을 대신 환영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죄인들을 불러주시고 이와 같이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족한 죄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그 엄중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지금 이와 같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나라가 저출산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출산 문제와 교회의 역할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선 최원암 장로입니다. (1981년) 한 외교관이 프랑스 대사관에 부임합니다. 부임해서 보니까 이 각 대사관은 주재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본국 정부의 중요한 내용들을 보고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 외교관이 그 당시 프랑스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어려웠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을 치고 있는 프랑스의 그 현장을 보면서 본부에 보고서를 작성하기를 3년 동안을 했습니다. 그 당시 프랑스는 출산율이 1981년에 1.21 정도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얼마죠? 0.78.
그런데 다들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편안하고 걱정도 안 해요. 그러고서 프랑스가 1980년부터 2000년까지 20년 동안 온갖 방법을 다해서 저출산 문제를 하려고 했는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민을 받기로 해. 어디서 이민을 받았는가 하니 과거에 프랑스 식민지였던 알제리아, 튀니시아, 모로코, 리비아 등등 중동 국가에서 아랍 사람들 이민을 받았습니다. 이민 받고 2000년부터 이민을 받았는데 2010년에 10년 만에 저출산 문제는 해결을 했어요. 2.2를 낳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프랑스가 어떻습니까? 난리가 났죠. 지금 프랑스에서 대보하는 모든 사람이 누가 합니까? 프랑스 사람이 합니까? 아니에요. 다 모슬렘들이 하고 있어요. 제가 기가 막힌 것이요. 이제 언론에 보도하는 인터뷰 그 사건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사람들의 그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프랑스 사람이 하나도 안 나와. 다 아랍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입장을 얘기해요. 그걸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방송을 하고 있어요.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그 파워포인트 좀 올려주시죠. 네. 저출산 문제. 예. 금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클라우디아 골딘이라는 분이 저분인데, 바로 저분인데, 안 돼. 파워포인트가 안 되네요. 예, 저분인데, 저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10월에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니, 신문기자가 질문에 대답하기를, 대한민국의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골드윈 노벨 수상자는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20세기에 한국만큼 급속한 경제적 발전을 이룬 나라는 없다. 한국이 저출산 문제는 급격한 경제적, 사회적 변화가 전통 문화와 충돌하여 일어난 현상이다. 라고 하면서 직장 환경이 급속한 변화를 기업이 따라가지 못함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 고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대한민국의 이 저출산 문제는 경제 문제와 상당 부분 직결되어 있고, 물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경제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이 클라우딘 노벨 수상자는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뉴욕타임즈가 기사를 보도했는데 한국은 소멸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기사에서 뉴욕타임즈는 14세기에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는데 그때 그 상황보다도 지금 한국이 더 심각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독일 신문은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심각성을 또다시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지금
출산율이 1.26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난리가 난 것처럼 세 자녀를 낳으면은 등록금, 교육비 모두를 정부가 부담해 주는 것을 지난주에 발표를 했습니다. 애 셋만 낳으면은 모든 교육비를 부담해 주겠다. 출산율이 1.26입니다. 0.78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난리가 난 것처럼 일본이 복석복석해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는 조용합니다. 지금과 같은 현상이 계속된다면은 우리나라는 2050년 가게 되면 경제 성장이 역성장을 합니다. 마이너스 성장을 합니다. 이거는 경제학자들이 일찍이 내놓은 통계입니다. 그리고 2070년 가게 되면은 인구가 5,100만에서 4,000만으로 꼬꾸라집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은 여유작작합니다. 심각성을 우리 국민들이 느끼도록 정부나 언론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와서 언론이 조금씩 얘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2022년에) 네, 저기 나왔습니다. 2022년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바에 의하게 되면은 이 저출산 문제의 가장 심각한 원인은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높은 집값, 두 번째는 불안정한 일자리, 세 번째는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그 육아 문제, 이 세 가지를 꽂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가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조금 목소리가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가 280조를 썼습니다. 10년 동안에 280조 원을 저출산 대책에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고 출산율은 계속 하강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주요 원인은 결혼율 감소에 있습니다.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결혼율 감소에 있고 결혼율 자체가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2022년 정부 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보고서를 낸 겁니다. 기혼 여성의 합계 출산율이 결혼한 여성들의 합계 출산율이 2.23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뒷편에 있는 논하되어 있는 그 종이 자료에 뒤에 보면은 그 통계가 나옵니다. 예, 결혼한 분들의 그 결혼 출산율은 2.23명이에요. 그러니까 저출산의 주요 원인은 가임 여성인 15세부터 49세의 여성들이 51%만 결혼을 하고 49%가 결혼을 안 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저출산 대책으로 지원한 내용을 보면은 기왕에 결혼한 사람들은
육아 문제에만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시행착오입니다. 완전히 시행착오죠. 이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2017년도 통계청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의 뒤편에 보시면은 그와 같은 자료가 나와 있는데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네, 그 다음으로는 청년층이 결혼을 안 하고 또 출산을 안 하고 있는데 이 인식 변화에 대한 요인을 7가지로 추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7가지는 여러 가지 세미나, 그 다음에 대학 논문, 이와 같은 것을 총체적으로 통틀어서 종합해서 내온 결과인데 이게 30분만 시간을 주시기 때문에 다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첫 부분에 있는 3가지만 제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자리와 주거 문제 등 경제적 불안정. 이거는 들어오기 위해서 제가 골드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언급을 제가 소개한 것처럼 가장 큰 문제가 경제적 불안정성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성의 경력 단절 등 경제 사회적 불이익 이와 같은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세 번째로는 가부장적 전통에 의한 거부 양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나머지 4가지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 시간 관계상 3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결혼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이 낮아지고 있는 결혼율을 올리기 위한 방편으로서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을 지난달에 국민의힘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때 제가 문서로 해서 제출을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그것을 청와대 대통령실에 정책 제안으로서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올린 그 내용을 오늘 간략하게 축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서 제안한 첫 번째 문제는 주택 공급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택 59평방미터 아파트를 건축해서 공급하는 건데, 59평방미터게 되면은 거실 하나, 식당 하나, 침실 3개 해서 가장 서민적인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59평방미터 아파트를 건축해서 1년에 10만 호를 건축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고양시에 살고 있는데, 고양시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현재 59평방미터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는 분양 가격이 약 4억 5천 정도입니다.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기에서는 3억 7천 정도면은 건축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년에 37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은 1년 동안에 10만 호의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다. 1년에 우리나라가 신혼부부가 결혼하는 사람들이 19만 1,000쌍이 결혼을 합니다. 19만 1,000쌍.
그러니까 그 결혼한 사람들의 절반 정도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10만 원씩 공급하게 되면은 10년 후 가게 되면 전체 결혼한 사람들을 거의 다 공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공급 물량이 될 것 같습니다. 10만 원씩 건설을 하게 되면 약 4억, 현재 시세로 4억 5천 내지 7천인데,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원인이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땅값, 그 다음에 건축비, 그리고 기업 이윤, 이 세 가지가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데, 기업 이윤과 그 건축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정해져 있는데 가장 변수가 많은 것이 땅값이거든요. 고양시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고양시의 그린벨트가 고양시 전체의 45%가 그린벨트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역세권에 지금 아파트 10만 호 정도 지을 수 있는 땅이 널려 있습니다. 그린벨트에. 근데 그린벨트에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죠. 한 사람은 정부,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목적이 두 가지에서만 그린벨트에 건축 행위를 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사회복지시설, 두 번째는 체육시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널려있는 그린벨트에다가 싼 값으로 매입을 해서 건축하게 되면 3억 7천이면 충분히 지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혼하는 신혼부부들한테 전세 3천만 원, 월세 30만 원. 그 정도게 되면 일반적으로 청년들이 부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로 월세를 줍니다. 주고 7년 동안 애 둘을 낳으면은 그 아파트를 무상으로 그냥 줍니다. 무상으로 줍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하는 겁니다. 결혼해서 직장 여성이 아이를 낳게 되면은 출산 전 8주, 그리고 출산 후 8주 해서 16주, 그러니까 약 4개월이죠. 4개월 동안을 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출산 휴가를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모든 근로자가 다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갈 수 있는 직종이 딱 둘밖에 없어요. 공무원, 그리고 대기업 내지는 중견, 중소기업 이상에 근무하는 정규직들만 가능해요. 그 이외에는 법으로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지를 못해요. 왜? 휴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뭐 애 낳는데 집에 가서 그냥 쉬지 뭐 또 와? 그만두지. 그런 일. 그리고 출산하고 난 다음에 또 저걸 하게 되면은 사표 내고 다음번엔 좀 승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건데 라고 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휴가를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회사가 줄 형편이 안 되어서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확실하게 휴가를 갈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고, 지금 현행법에 의하게 되면은 여성 300인 그리고 종업원 500인 이상 되는 기업체는 의무적으로 이 1년씩 출산 휴가를 보내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6주 휴가를 마친 다음에 또 1년을 휴가를 갈 수가 있어요. 1년을 휴가를 갈 수 있는데 그것도 또한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결제를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정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갈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갈 수 있도록 법을 고쳐서라도 그렇게 시행을 해야만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 2021년 고용부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근로자의 34.2%가 육아휴직 신청에 부담을 느껴서 신청하기가 어렵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롯데그룹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육아휴직 제도를 출산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휴가 가는 제도를 결제를 받지 않고 산모가 자동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시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2012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하고 나니까 근로자, 임원, 모든 결혼한 부부들의 출산율이 2를 넘어섰어요. 이것이 지난 9월 23일자 조선일보에 롯데그룹이 성공한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개선해야 될 점은 뭔고 하니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은 대체율이 44%밖에 안 됩니다. 대체율이라는 건 뭔고 하니 100원을 받던 종업원이 육아휴직을 가가지고 휴직을 하게 되면은 44%만 벌금을 받습니다. 그것을 대체율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행 대체율은 44%예요. 자기가 받던 월급의 44%밖에 받지를 못합니다. 월급을 받지 못해요. OECD 최하위입니다. 최하위. 그래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80%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스웨덴보다 이 복지에서는 앞서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앞서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걸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복지관에서 일을 하면서 한 8년 동안 일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나라 복지시설이 스웨덴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에서 견학하러 옵니다. 견학하러 와요. 그래서 노인들에게 어떻게 해주느냐 이런 것들 보고 가요. 굉장히 우리가 복지는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체율을 스웨덴보다 10%를 또 올려서 90%를 지급하자. 90%를 지급하자. 그러게 되면 집을 지어주고 휴가비 주고 애를 또 그다음에 양육하는데 이렇게 해주고 그와 같은 예산은 어디서 나올 거냐 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 예산은 충분히 대한민국 재정이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로 육아 보육 인프라를 개선을 해야겠다 하는 것을 세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몽고반이 지금 이 광장교회 들어보면 바로 옆에 어린이집이 있고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육 인프라 개선이라는 거는 유치원을 많이 짓고 그 다음에 보육원, 어린이집을 많이 지금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닫히고 그 다음에 이 유치원이 닫히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곳이고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수도권에는 유치원 들어가려면 하늘의 별 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린이집 의무를 가서 설치를 강화를 하는 거죠. 지금 현행법에 보게 되면은 300 여성 근로자 300인 아까 얘기한 그 다음에 남자 근로자 50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근로의 업체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까지는 가능한데 그 이외의 중소기업들은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걸 못하게 되면 벌금을 내야 되는데 1년에 7, 8천 내지는 1억을 벌금을 내야 된답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차라리 1억이나 8천만 원 벌금을 내는 게 낫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하는 거는 더 힘들다 해서 벌금을 낸대요. 그래서 이것을 더 강화를 하고 하면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여기에서 제가 얘기하는 교회의 역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보육 인프라 개선에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상당한 결실을 얻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기독교가 지금 교인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지난 3년 동안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적게는 10,000개, 많게는 15,000개까지 교회가 없어진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어린이가 없다 보니까 제 섬기는 교회가 고양시의 하늘비전교회인데 제가 심호하던 10년, 15년 전에는 수능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50명, 60명씩 기도받으러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수능시험 보러 기도받으러 온 애가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8명. 8명 왔어요. 10년 만에 반도막이 난 거예요. 반도막이 아니죠. 10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10분의 1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가 다시금 부흥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는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지금 해야 될 일이 2가지. 첫 번째, 앞으로 저는 10년 내로 통일이 된다고 봅니다. 통일이 되게 되면 2,500만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을 복음화시키는 책임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 저출산 문제를 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인해서 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게 해서 애들을 많이 낳게 되면은 이것이 교회가 거기에 관여함으로써 다시금 한번 교회가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하나의 축복이 하나님께서는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프라 개선하는데 어린이집을 보게 되면은 오후 4시 또는 5시가 되면 닫습니다. 오후 4시나 5시면은 애들을 데려가야 돼요. 그러게 되면 굉장히 어중간한 시간이죠. 그런데 그 나머지 4시부터 7시 반, 8시까지 4, 5시간 동안을 그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것이 누가 할 수 있느냐?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전국에 10,000여 개 교회가 있는데 이 10,000여 개의 교회가 출동해서 어린이 보육을 책임지고 양육에 적극적으로 가담한다면 저는
10년, 20년 내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면서 아울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겠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밑에 자료에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성공한 교회가 있습니다. 당진에 있는 동일교회인데요. 그 자료에 보시면 조선일보 2014 금년 11월 8일자 보도가 나왔는데 그 동일교회의 목사님이 20년 전에 허허벌판 당진에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지금은 15,000명이라는 큰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결혼한 가정이 3,000가정인데 3,000가정인데 다 출산이 애들이 둘 이상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출산율에 대해서 대놓고 이렇게 크게 얘기할 수 있는 저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 거 아니? 지금 할아버지들 애 하나밖에 없는 할아버지가 얼마나 많아요. 많지 않습니까? 저는 손주가 셋이에요. 아들만 셋이에요. 지금 우리 아들 저 뒤에서 지금 저를 찍고 있는,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 아들 셋을 낳고 보니까 저는 당당하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 입장에 있다라고 하면서 저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언제나 어디 가서나 이것을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계시게 되면은 이 11월 8일자 조선일보를 반드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어떻게 해서 동일교회가, 당진에 있는 동일교회가 성공했는지 그 성공 사례가 다 나와 있고요. 요즘은 그 동일교회가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한번 견학을 가려고. 그랬더니 예약하는데 3개월 걸. 한 달에 2번씩 모아서 투어를 해요. 그러면 3시간씩, 하루에 3시간씩 그 강의를 하고 현지를 둘러보고 하는 것 같은 투어를 하는데 한 달에 2번 하는데 한 번 온 목사님, 장로님들 교회에서 아주 뭐 줄을 서 지금도. 예. 그래서 이 동일교회의 케이스가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큰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니까 30분만 하라 그래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주로 기혼부부, 결혼한 사람들의 일, 가정을 양립하고 또 보육 지원을 하는 그 선상에서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주택을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을 갖다 보육하고 양육하는데 정부 예산을 쓰게 되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근거는 제가 대한민국이 돈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목사님은 뭐 그렇지 않으시겠지만은 장로님들 또 평신도들은 복권 한두 번 해보셨겠죠? 네, 복권 해보셨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하고 있는 복권 39번까지 해서 6개 맞히면은 뭐 한 10억, 20억씩 주는 그 로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독일에서 온 거거든요. 독일 거예요. 제가 70년에 독일 가니까 로또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그 로또를 관리하고 있는 곳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복권위원회라고 있어요. 복권위원회, 기획재정부에. 근데 복권 파는 그 복권이 팔리게 되면
복권을 1,000원씩 팔게 되면요. 1,000원 팔게 되면 이 당첨금으로 가는 것이 500원이 간대요. 500원이 당첨금으로 가고, 그 다음에 500원이 당첨금으로 가고 410원이 복권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55원이 판매하는 가게 수수료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35원이 그 복권을 운영하는 운영비로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1,000원씩 팔면은 500원은 상금으로 주고 410원은 복권위원회가 복권 기금으로 가져가요. 놀라지 마십시오. 2022년 복권 기금이 2조 9천억이에요. 2조 9천억이 정부가 복권 기금으로 넣었어요. 그러면 복권위원회는 이걸 가지고 뭘 하느냐? 물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집 지어주고 그런 행사를 합니다. 근데 장학금 주고 뭐 주고 생생내는 일은 다 하고 앉아 있어요. 이 돈 가지고. 이 돈을 딱 끊어가지고 저출산에 투자를 하면 되잖아요. 이것뿐이 아닙니다. 또 있어요. 1972년에 오일 쇼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 그냥 난리가 났죠. 네. 그때 최규하 외무부 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를 한 달 동안에 3번을 방문했어요. 원유 때문에. 그래서 1차 쇼크가 1972년이고 2차 쇼크가 1978년입니다. 그 2차 쇼크를 당하고 나니까 굉장히 타격이 심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때부터 이 원유 비축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비축하고 있습니다. 돈이 얼마나 있는지 추측을 못해요. 작년 한 해 동안만요, 원유 들여오는 데서 세금을 띈 비축비가 1조 2천억이에요. 이와 같이 대한민국이 눈에 보이지 않는 눈먼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돈을 다 모아서 하게 되면은 저출산 37조 아파트 지어주는 건 일도 아니에요. 일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돈 많습니다. 진짜예요. 예,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천문학적인 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제안한 요 3가지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은 돈이 없는 거 아니에요. 돈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저출산 문제는 해결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거기에 기여함으로써 다시 한번 1960년, 70년대에 우리들이 부흥했던 그와 같은 기독교의 부흥 시기를 맞이할 줄로 믿으면서 오늘 제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